2월 14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61.7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확대에 9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대란 속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와 과도한 부채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유럽연합이 헝가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월가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할 경우 3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시우드가 2월 중에 로블록스와 블록 등 성장주 약 4억 달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다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준의 FOMC 회의록을 주시하면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그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과 또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에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4% 하락하며 500포인트 떨어진 34,700선에서 마감했고 주간 단위로는 1%가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1.9%로 2% 가까운 낙폭 나타냈고요. 4,418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1.8%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8%로 가장 크게 떨어졌죠. 장중에는 3%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 13,7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2.1%가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했습니다. 또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는 전달보다 크게 악화됐습니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61.7%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달 확정치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에서 개장 초에는 2%를 웃돌던 10년물 국채금리도 10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1.91%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1.94%로 마감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전날만 하더라도 1.63%까지 올랐었는데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4%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1.5%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2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3%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뒤를 이어 임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에너지주가 3%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국제유가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고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는 장중에 5% 넘게 오르면서 94.66달러까지 올랐고요.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3.5% 오른 93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장중에 4% 이상 상승하면서 95.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 최고치였고요. 9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쉐브론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5%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엑스모빌도 2.5%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우려로 어두운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금요일장 주가가 12% 넘게 떨어졌고요. 운임비 인상이 향후 몇 달간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질로우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손실도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에 깜짝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장 주가가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익스피디아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을 조금 밑돌았고요. 금요일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2.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도메인 제공업체 고데디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데디는 금요일장 8%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이 블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실적 발표에서 블록이 명확한 비전을 내놓으면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를 목요일장 종가보다 거의 70%가 높은 185달러로 잡았고요. 금요일장 블록은 결국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어펌홀딩스입니다. 최근 공식 실적 발표 전에 트위터로 실적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었죠. 분기 손실도 확대가 되면서 지난 한 주간 주가가 26% 빠졌는데 제프리스는 어펌의 마진이 우려스럽다면서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펌홀딩스는 금요일장 20%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JP모간이 켈로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켈로그의 이익 마진과 성장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금요일장 켈로그는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0.3% 상승하며 1,84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번 한 주 동안은 1.8%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은 연준의 긴축 우려와 또 채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ETF 시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1일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빅스지수와 금 채굴 기업 관련 ETF의 강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약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장에서는 긴축 우려에 오른 바 있는데요. 11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상승 곡선 그리며 한때 3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빅스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VXX인 아이패스 시리즈 B S&P 500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13.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언급했듯 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올랐는데요. 금 가격 상승은 금 채굴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자 금광 회사들도 11일장 올랐습니다. 세계 1위 금 광산업체인 뉴몬트는 5.50% 급등했는데요. 이외에도 바리골드는 7.15%, 프랑코 네베다는 5.32% 올랐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GDX인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5.67%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소형 금광기업으로 구성된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도 함께 올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락한 ETF로 러시아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 행보로 가라앉은 듯 보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지 시각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짙어지자 러시아의 모엑스 지수는 2.99% 빠졌고요. 러시아 루블화도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관련 ETF도 내렸습니다. 티커명 ERUS인 iShares MSCI 러시아 ETF는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7.90%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1일 WTI는 배럴당 9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94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 수급이 빠듯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정말 배럴당 100달러 그리고 120달러를 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 기업을 추종하는 ETF 들여다보겠습니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XLE인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운용된 ETF인데요.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운용 보수는 0.12%입니다. 규모가 두 번째로 큰 ETF는 VDE입니다. 벵가드 에너지 ETF는 벵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S&P 500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상장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엑손모빌, 쉐브론, EOG 리소스 등이 있고요. 운용 보수는 0.10%입니다. 마지막은 티커명 XOP인 SPDR S&P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에너지 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PBF 에너지, 마라톤 오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이 있는데요. 한 종목을 비중 있게 보유하기보다는 여러 기업에 두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35%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영국의 GDP가 무려 80년 만에 7.5%를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에 영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통계청 ONS는 작년 국내 총생산 GDP가 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41년 이후 80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은 계속된 제한 조치로 인해서 한때 300년 만에 가장 부진한 마이너스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극심한 타격을 줬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전월 대비 0.2% 역성장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0.6%보다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의 경제 위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는 6.5%, 전분기 대비는 1% 올랐습니다. 다만 12월만 분석해본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경제 지표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올해 영국 경제가 조금씩 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금 인상권으로 인해서 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는 장중 5% 이상 오르면서 94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장중 4% 이상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95달러 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함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오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임박했음을 알린 건데요.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국민들이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미증시는 즉각 떨어졌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2년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에 1억 60만 배럴로 기존의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IEA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 시장은 더욱 긴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WTI는 93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으로 자동차와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전월의 7%보다도 높고 시장의 예상치인 7.3%도 웃돈 수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자동차 값은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주요 원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차와 트럭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고차 값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5%나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관련 부채액은 이미 1조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또 신용카드 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는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대출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포브스의 2대 주주가 됩니다. 포브스는 스펙을 통해 올해 1분기 중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목적으로 4억 달러의 추가 자본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포브스와 합병을 앞둔 특수목적법인인 매그넘 오프스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바이낸스의 창업장인 자오창펑이 웹3와 관련해서 콘텐츠 자체도 하나의 성장 분야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뉴스 콘텐츠 외에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 회사인 넷마블의 개발자 회사인 넷마블 FNC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와도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장이 전통적인 언론 산업에 초대형 투자를 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올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화로는 무려 5조 9,800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의 투자 금액인 45억 달러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SMIC는 월간 반도체 생산 능력이 8인치 웨이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3만 개에서 15만 개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MIC의 작년 순이익은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G 스마트폰, 스마트 차량,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MIC의 지난해 1분기 매출 순위는 세계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미국은 SMIC를 상무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SMIC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제한 조치로 인해서 외국 반도체 제조 설비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설비 투자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SMIC는 꾸준히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SMIC와 칭화유니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세 미만의 영유아용 백신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화이자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기 때문에 FDA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화이자는 FDA에 5세 미만 아동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FDA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예정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화이자는 5세 미만 연령대에 대해서 3회 접종을 기준으로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2회 접종을 기준으로 신청하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2회 접종 기준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받은 뒤에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허가를 받는 다소 독특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간 성인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영유아는 2회 접종만으로는 생각보다 강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이자는 3회 접종을 기준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 환자가 많아지면서 연구가 빨리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팍스로비드는 18세 이상이면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당뇨와 비만, 심장질환 혹은 60세 이상 고령자 등 위험 요인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처방됩니다. 이에 더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보는 종목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훈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많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와 또 로블록스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먼저 로블록스 실적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15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는 로블록스에 대한 스티펠의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가는 하락은 했지만 로블록스 플랫폼이 매우 견고하다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110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혜를 누렸고 작년 말 최고가가 약 130불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그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사가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핵심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2021년 12월 작년 말 시점에서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 이용량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로블록스는 막대한 사용량을 바탕으로 견고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버추얼 루프로 완성하는 콘텐츠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보유해서 네트워크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용량이 수익화 모델 개발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IBM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로블록스가 NFL과의 제2확대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목표가 115불을 제시했습니다. 로블록스가 NFL과 제휴해서 NFL 타이쿤이라는 것을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브랜드 제휴 사업은 앞으로도 성장 기회가 크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타버스 대장주로 꼽히는 로블록스에 대한 실적 전망 첫 번째 소식으로 확인해봤고요. 같은 날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동일하게 15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고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코엔의 케빈 코펠만 애널리스트가 에어비앤비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의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2021년 4분기는 에어비앤비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다른 온라인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성장률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언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에어비앤비가 기고 효과에 부딪히면서 유의미한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행시장에 억눌린 수요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성장세 가속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월가는 에어비앤비의 성장 기회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2022년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을 선정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220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난주 실적을 공개했었던 MGM 리조트나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도 예상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생각보다 여행이나 호텔, 레저 업종의 실적이 오미크론 변이 이슈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실적도 생각보다 나올 수 있다는 것들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BTIG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분기에 에어비앤비 성장세가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주가 매수, PER의 축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여행 관련 업체들에게 높은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BTI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어비앤비의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실적을 발표하는데 최근 ARM 인수가 불발된 만큼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스파우팅 락 에셋의 애널리스트 TIO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약세장에 진입을 했지만 막대한 성장 기회를 고려했을 때 매수의 기회가 형성되었다라고
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 11월 고점 대비 25%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처럼 하락한 것은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엔비디아 또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기술 지원 제공을 하는 핵심적인 종목이고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IB인 시티는 여기 시티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 인수 포기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20년간 ARM 홀딩스의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인 그레이스는 2023년에 출시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50불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IB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ARM 홀딩스 인수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경쟁사들에서도 ARM 홀딩스의 기술에 의존하는 경쟁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수를 하더라도 법적 분쟁에 다소 시달릴 수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인수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자율주행, 비디오 게임 등에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여전히 다수 누리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자산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경쟁업체로도 볼 수 있는 AMD가 역대급 실적과 향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언급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RM의 인수 실패가 오히려 엔비디아에게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 좀 흥미로운 의견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월마트 역시 실적을 발표하죠. 월마트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월마트는 17일 목요일 장 시작 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RBC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는 강력한 소비 활동과 인플레이션이 월마트에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 강력했던 소비 활동이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2022년에도 제품 소비가 역사적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처럼 제품 소비가 활발한 여건은 월마트가 수혜를 누릴 수가 있고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기 상황에서도 월마트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서학개미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증시의 변동성을 흔들고 있지만 주가는 늘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반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월마트까지 이번 주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